1997년 4월 8일 밤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 청년이 쓰러져 있었다. 피는 벽을 타고 흘렀고 바닥은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다. 누군가 그를 9차례 이상 찔렀다. 날카로운 흉기로. 정확하게. 잔혹하게. 그날 밤 2명의 한국계 미국인 청소년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둘 다 현장에 있었다. 둘 다 피를 묻히고 있었다. 그런데 둘 다 서로를 범인이라고 지목했다. 진실은 하나인데 증언은 둘이었다. 이 사건은 그렇게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2009년 이 사건을 다룬 영화가 개봉했고 대한민국 전체가 다시 한번 질문했다. 도대체 누가 그를 죽였는가?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1997년 4월 8일.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밤이었다. 22살 대학생 조중필 씨는 친구들과 이태원 버거킹에 들렀다. 웃고 떠들고 햄버거를 먹던 평범한 청춘의 한 장면이었다. 하지만 그가 화장실로 들어간 뒤 모든 것이 달라졌다. 화장실 안에는 2명의 10대 한국계 미국인 청소년이 있었다. 에드워드 리와 아서 패터슨. 둘은 군부대 관계자의 자녀였고 한국에 잠시 체류 중이었다. 그리고 그 화장실에서 무언가가 일어났다. 조중필 씨는 쓰러졌다. 9군데 이상의 칼자국이 그의 몸을 관통했다. 누군가는 그를 찔렀다. 한 번이 아니었다. 여러 번, 정확하게, 깊숙이. 에드워드 리는 말했다. 패터슨이 했어요. 아서 패터슨은 말했다. 에드워드가 했어요. 경찰은 혼란에 빠졌다. 둘 다 현장에 있었다. 둘 다 피를 묻히고 있었다. 둘 다 상대를 범인이라 지목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는 없었다. 수사는 꼬였다. 통역의 문제, 미군 신분의 특수성, 목격자 진술의 엇갈림, 그리고 가장 치명적이었던 것은 흉기가 사라졌다는 사실이었다. 누군가 그 칼을 숨겼다. 어디에? 왜? 재판은 열렸지만 유죄를 입증하기엔 증거가 부족했다. 에드워드 리는 무죄로 석방되었고 아서 패터슨은 미국으로 출국했다. 조중필 씨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울었다. 제 아들은 누가 죽인 겁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이건 살인이 아니라 사고란 말입니까?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2009년 9월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이 개봉되었다. 감독 홍기선은 실제 사건을 재구성하며 관객들에게 물었다. 당신은 누가 범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화는 53만 명의 관객을 모았고 사건은 다시 한번 공론화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태원 살인사건 12년의 추적을 방송했다. 프로그램은 새로운 증언과 증거를 찾아내며 진실에 다가가려 했다. 2011년 재수사가 시작되었다. 아서 패터슨이 실제 범인이라는 새로운 증거들이 나타났다. 그는 결국 2015년 한국으로 송환되었고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조중필 씨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는 여전히 묻는다. 왜 20년이 걸려야 했습니까? 왜 제 아들은 그렇게 죽어야 했습니까? 1986년 9월 15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한 여성이 논두렁에서 발견되었다. 그녀는 목이 졸려 숨진 채였고 몸에는 성폭행의 흔적이 있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1987년 또 다른 여성이 같은 방식으로 죽었다. 1988년 그리고 1989년 피해자는 계속 늘어났다. 모두 비슷한 방식이었다. 빨간 옷을 입은 여성, 비 오는 날, 외딴 곳, 목을 조르고 성폭행하고 살해했다. 경찰은 총력을 기울였다. 연인원 205만 명이 투입되었고 용의자만 2만 1천여 명을 조사했다. 하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1991년 4월 3일 마지막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범인은 사라졌다. 마치 연기처럼. 화성은 공포에 떨었다. 여성들은 밤에 외출을 삼갔고 빨간 옷을 입지 않았다.
비가 오는 날이면 집 안에 숨었다. 하지만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10명의 여성이 죽었다. 나이는 13세부터 71세까지. 그들은 모두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어머니였고, 누군가의 친구였다. 하지만 그들을 죽인 자는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다. 2003년 4월 25일 영화 살인의 추억이 개봉했다. 감독 봉준호는 6개월 동안 사건 기록을 뒤지고 담당 형사들을 만나며 시나리오를 썼다. 영화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했지만 범인을 밝히지 않았다. 현실이 그랬기 때문이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 형사 박두만은 논두렁을 바라본다. 한 소녀가 말한다. 여기서 한참을 들여다보던 남자가 있었어요. 박두만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본다. 그의 눈은 묻는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관객 525만 명이 그 질문을 함께 던졌다. 그리고 2019년 9월 19일 기적이 일어났다. 경찰청은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을 특정했습니다. 이춘재입니다. DNA 분석 기술의 발전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2006년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서 보관 중이던 증거물을 재분석한 결과 이춘재의 DNA와 일치했다. 이춘재는 이미 1994년 자신의 처제를 성폭행 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그는 자백했다. 제가 화성에서 14명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는 이미 만료되었다. 그를 다시 처벌할 방법은 없었다. 유족들은 법정에 섰다. 그들은 울었고 분노했고 절규했다. 왜 이제야 밝혀졌습니까? 왜 우리는 3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까? 진실은 밝혀졌지만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태원 사건과 화성 사건. 이 두 사건은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통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그림자들이 더 있다. 1992년 3월 31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첫 방송을 시작했다. 그 첫 주제는 이형호 유괴살인 사건이었다. 1991년 서울 서초구에서 재벌가의 9살 아들 이형호 군이 납치되었다. 범인은 전화로 협박했고 가족은 모든 것을 걸었다. 하지만 아이는 돌아오지 못했다. 범인도 잡히지 않았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그 후 30년 넘게 수많은 미제 사건을 다뤘다. 황색 저고리 사건, 개구리 소년 사건, 밀양 여중생 사건 등. 어떤 사건은 해결되었고 어떤 사건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다. 프로그램의 존재 자체가 증명한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그 진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소시효. 법률 용어로는 간단하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유족들에게 그 단어는 칼날이다. 화성 사건의 범인 이춘재는 자백했다. 하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않았다. 유족들은 물었다. 시효가 지났다고 죄도 사라집니까? 2015년 대한민국은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너무 늦었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그래도 변화는 시작되었다. 이태원 사건의 패터스는 20년 만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영화와 다큐멘터리가 사건을 다시 조명했고 여론이 재수사를 압박했고 결국 정의가 실현되었다. 느렸지만 도착했다. 과학은 진화한다. 1986년 화성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에게는 DNA 분석 기술이 없었다. 지문, 목격자 진술, 물적 증거. 그것이 전부였다. 그래서 범인은 도망칠 수 있었다. 하지만 2006년 DNA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다. 증거물을 재분석했고 범인을 특정했다. 과학이 시간을 뛰어넘었다. 2025년 현재 디지털 포렌식, CCTV 네트워크, AI 분석 기술이 발전했다. 과거엔 불가능했던 수사가 이제는 가능하다. 미제 사건의 증거물들은 여전히 보관 중이다. 언젠가 새로운 기술이 그 증거물에서 진실을 찾아낼지도 모른다. 희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조중필. 그는 22살이었다.
대학생이었고 누군가의 아들이었다. 그날 밤 그는 단지 화장실에 갔을 뿐이다. 하지만 다시는 나오지 못했다. 그의 어머니는 20년을 싸웠다. 법정에서, 언론에서, 거리에서 제 아들을 기억해 주세요. 진실을 밝혀주세요. 화성 사건의 10명의 여성들. 그들은 딸이었고 아내였고 어머니였다. 그들은 단지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하지만 도착하지 못했다. 그들의 가족은 30년을 기다렸다. 범인의 이름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울었다. 기쁨이 아니었다. 슬픔도 아니었다. 그저 긴 기다림의 끝이었다. 피해자는 숫자가 아니다. 통계가 아니다. 그들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이다. 2025년 9월 29일 월요일, 이태원 사건은 해결되었다. 화성 사건의 범인은 밝혀졌다.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에는 풀리지 않은 사건들이 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기다린다. 자신의 가족이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누가 그들을 해쳤는지 알기를 원한다. 어딘가에서 경찰은 여전히 증거를 분석한다. 오래된 파일을 다시 꺼내고 목격자를 다시 찾고 새로운 기술로 다시 조사한다. 어딘가에서 언론은 여전히 질문한다. 진실은 무엇입니까? 정의는 실현될 것입니까? 그리고 어딘가에서 범인은 혹시 아직도 자유롭게 걷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1992년부터 지금까지 방송 중이다. 33년간 매주 토요일 밤 11시 10분 프로그램은 질문을 던진다. 진실은 무엇입니까? 영화는 계속 만들어진다. 살인의 추억, 이태원 살인사건,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질 수많은 영화들. 그들은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학은 계속 발전한다. DNA, 디지털 포렌식, AI. 기술은 시간을 뛰어넘어 진실을 찾아낸다. 그리고 유족들은 계속 기다린다.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붙잡고. 미제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희망을 의미한다. 우리는 여전히 질문하고, 여전히 찾고, 여전히 싸운다. 언젠가 모든 미제 사건은 해결될 것이다. 언젠가 모든 피해자는 정의를 얻을 것이다. 언젠가 모든 유족은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억한다. 우리는 질문한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미제 사건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언젠가 반드시 끝날 것이다. 진실로. 작가 노트. 본 대본은 영화와 공영방송 다큐멘터리를 통해 이미 공론화된 사건만을 다뤘습니다.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최대한의 존중을 담고자 했으며 선정적 표현을 지향하고 사회적 교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모든 사건의 피해자분들과 유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 대본이 진실 규명과 정의 실현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